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시행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의 3교시 3영역 사회복지 법제론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3교시 불편해하고 어렵다고 하고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그 과목이 어렵다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3교시에는 체력이 고갈되대로 고갈되어서 집중력이 사라져버린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론 강의 때 설명하지만 특히 체력, 평상시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런 용어 같습니다만 막상 당락을 결정하는 시험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점심을 드시고 보는 3교시에는 아주 그 집중력이 확 사라지는데 그 저변에는 체력 저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체력에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3교시 중에 3영역 법제론 보겠습니다. 51번에 보시면 75번까지 있죠. 51번에 보시면 헌법 규정의 내용 중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자, 헌법 규정의 헌법 제1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좀 더 싸납게 말하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지 못한 자는 행복을 추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좀 싸납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가. 그래서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 조항으로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을 보장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사회권 조항을 보면 헌법 제31조 교육의 권리로부터 시작해서 32조 근로의 권리, 33조 노동 3권 등등등, 34조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35조 환경권 등등 이러한 사회권 규정이 31조 이하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재산권의 자유, 이것은 자유권입니다. 아까 기본권의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정구권, 사유권, 그 중에 자유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다 사유권 규정이 되겠고 1번은 자유권 조항이 되겠습니다. 52번에 보시면 법률의 제정 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자, 이거는 법제사 여러 번 우리가 판서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국민연금법은 1986년에 제정되고 88년에 시행되죠. 지금 제정연도가 86년도입니다. 고용보험법은 1993년에 제정되고 95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99년에 제정되고 2000년부터 시행되었고 산재보험법 63년에 제정되고 64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 번호 찾아가시면 되겠어요. 53번에 보시면 헌법 규정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올바른 것은, 거기 보시면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건 헌법 제34조 5항 규정을 가지고 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것은 헌법 117조의 지방자치에 관한 영역에서 바로 법 규정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지방자치에 관련된 것은 법령의 범위에서, 왜냐하면 지방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그리고 규칙이 있는데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리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은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규칙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법령이 되겠습니다. 법령. 그 다음에 54번에 보시면 사회보장 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 운영하여야 하는 사회보장 급여의 관리체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자, 사회보장 기본법의 내용을 좀 더 산만하지만 이렇게 주변을 꺼져가지고 출제를 했네요. 사회보장 제도의 평가 및 재성, 사회보장 제도의 평가 및 개선. 자, 여기 보면 사회보장 급여의 관리에서 보면은 사회보장 급여의 관리 체계의 조항은 사회보장 기본법 30조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사회보장 수급권자의 권리구제,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사회보장급여의 부정 오류 관리, 사회보장급여 과호 지급액의 환수 등의 관리 4가지는 규정되어 있으나 그러나 평가 및 개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저도 설마 여기서 출제될까 해서 여기는 이론 시간에도 또 교재를 통해서도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을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아주 전혀 지금까지 약 21세기 20년 동안에 출제된 문제 중에 전혀 새로운 문제가 바로 54번이 되겠습니다. 55번에 보시면 사회보장 기본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호주의에 따르되 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총괄한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의 총괄은 당연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됩니다. 사회보장 정보의 보호 관리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이 아니다? 아니죠. 여기 오면 사회보장위원회, 교재에서는 사회보장위원회는 심의조정으로서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되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3사람이 있다. 이런 정도만 설명을 했지 그 업무를 가지고 설명한 심의조정사항이 뭐냐. 심의조정사항이 12개나 법률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출제를 했네요. 사회보장 정보의 보호관리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답은 3번이 됩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된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 20조 사회보장위원회의 그 심의조정사항 세부 내용에서 출제를 했던 조금 심보가 좀 고약한 분이 출제한 것 같습니다. 56번에 보시면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포기할 수 있고 그 포기를 또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권리가 가진다. 다시 말해서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것을 사회보장 수급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편주의 운영 이념에 따라서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수급권을 사회보장 수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 보장 수준과 최저 임금을 매년 공표해야 된다. 바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그에 비해서 최저 보장 수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에 보시면 사회보장 수급권은 압류금지, 양도금지, 담보 제공금지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요. 할 수 있다? 4번이 틀린 것이네요. 다음에 5번은 여러 번 설명했지요. 사회보장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거나 정지할 수 없으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가 있다. 하여튼 이 말은 결국에 뭐야? 사회보장 수급권은 원칙은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는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57번에 보시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조금 전에 보니까 이 사회보장기본법에서 54, 55, 56, 56번까지 세 문제가 지금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었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벌써 사회보장기본법의 중요성을 말을 하고 있고, 57번에 보시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제 교재에 등 줄여서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하는데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지원 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장기관이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 특별자치도는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있는 거기는 없고 통합사례관리사는 특별자치시와 시군구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염두에, 특별자치도는 없다.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58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유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시행규칙에 의해서 위탁계약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 차례 그냥 줄줄줄 귀에 베끼도록 우리가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자, 볼까요? 국가가 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 아니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설치 운영할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무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때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번 틀린 거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설 운영자는 손배회상의 책임보험이나 한국사회복지공제위의 책임공제에 각각 가입하여야 한다. 자, 거기에 보시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거기 보면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각자 가입해야 된다고 했는데 문제는 아주 교묘한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률에 보면은 누가 손해보험 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누가 한국사회복지공제위 책임공제에 가입하냐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이행할 사람.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보면은 화재 이후에 안전사고로 생명, 신체의 피해를 입은 보호 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책임할 사람은 여기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각각 따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5호입니다. 5호. 그래서 손해배상,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이나 이렇게 되는 거죠.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5호 아니면 한국사회복지공제의 책임공제에 가입하는 것이지 손배회사의 책임보험에도 가입하고 한국사회복지공제의 책임공제에도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틀린 것은 각각입니다. 각각. 그래서 틀린 것은 밋이 아니라 책임보험이나 한국사회복지공제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각각 지워버리고 밑자를 두째 줄 있는 밋을 책임보험 인하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다. 아주 교묘하게 풀었습니다.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서 해임된 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시설의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년이 아니라 5년.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시설의장은 지금 시장 군수구청장이 정기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그 자체 틀린 거지. 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설의 장이고 또한 시설의 장은 그 결과를 누구에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되는 겁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문제지. 5번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복지 욕구를 고려하여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 답은 5번이 맞습니다. 5번. 그렇기 때문에 58번은 아주 고급스러운 문제로 아주 틈새 단어 하나하나를 문제로 삼아서 이렇게 출제한 겁니다. 그래서 58번과 같은 문제는 아주 고급스러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교재에도 모두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9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틀린 거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이사 7명,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제외하여가 틀린 거지요.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년 틀린 거죠. 법인은 수입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유효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당연하죠. 수익사업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법인을 비영리법이니까 수익사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대 목적범위 내에서.
그리고 수익 사고로 생긴 이 수익은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유예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장 및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은 겸직 금지를 원칙으로 하지만 단 이사만은 시설의 장은 겸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틀린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어요. 60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렇죠. 기본 이념에 선택권 보장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2번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은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니죠. 사회복지사업법상 급여의 원칙은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권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용권 활용에 함정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물로 해야 됩니다. 국가는 매년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로 한다.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경우에는 바로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자격 취소의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내용 나와 있고, 그 다음에 5번도 볼까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는 조처를 해서는 아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3번 당연, 5번 당연. 그리고 4번에 좀 더 나가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체가 되어서 사회복지사가 법원 판결로 자격이 정지된 경우에는 당연히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결격사유에. 그래서 결격사유에 따라 이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반드시 명문으로 소위 기속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여기다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60번, 59번, 58번, 그래서 또 여기 세 문제가 또 쭉 나와 있군요. 전에보다는 두 문제가 적게 나왔네요. 61번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수급자 및 자상의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그렇죠. 상호 협력. 교육급여는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합니다.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한다. 답은 5번. 이건 쉬워서 좋습니다. 62번에 보시면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의 종류 중 직접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에는 직접지원과 기타지원이 있습니다. 긴급지원에는 직접 지원으로서 긴급지원에는 6가지가 있는데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주택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기타지원 이렇게 6개가 있고 기타지원으로서 연계하는 소위 한국사회복지모금회나 대한적십자사를 연계해주는 연계지원 또는 상담이나 정보 제공을 하는 이런 등등의 지원 등이 기타 지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직접 지원만 물어봐. 직접 지원은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기타 지원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7개를 암기하라고 할 적에 그 중에 앞에 4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를 그대로 긴급복지지원의 내용으로 넣어서 생계지원으로 바꿔서 생계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것 나와 있군요.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정보제공지원은 기타, 간접지원이 되겠어요. 답은 4번이 되겠어요. 63번에 보시면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소득인정액은 법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본인 및 배우자가 든다. 본인 및 배우자. 그래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그리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맞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은 국외 이주나 국적 상실이나 또는 사망 그리고 기타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는 바로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외 이주, 국적 상실 그리고 사망을 당연시로 하고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해서 자격증 상실력으로 봅니다. 상실합니다.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모기 뒤꿈치에서 헌혈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건 있어도 안 되죠.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후 지급받은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 기초연금, 그렇죠? 그래서 속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금 우리가 지금 공공부조를 말하고 있어요. 다음 달부터가 아니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하는 거죠. 본인과 배우자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의 20%의 금액을 감액하여 80%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은 1번이고 전부 2번, 3번, 4번이 다 4번, 5번 다 중요한 출제 문제가 되겠어요. 64번에 보시면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993년에 법률로 제정되고 1995년에 시행된 것이 바로 고용보험법이 되겠는데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자. 우리가 근로자는 상근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가 있는데 상근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 임시근로자는 1월 또는 30일 이상 1년 이내 그에 비해서 일용근로자는 한 달 또는 30일 미만을 일용근로자라고 합니다. 고용법이 규정되어 있지요. 실업급여에는 취업촉진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실업급여에는 세 가지가 있죠. 법률로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한다라고 하지만 새로이 신설된 조항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특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2번은 무조건 틀린 거고 다음에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이 액센트지. 정부가 의도적으로 스티그마를 유발하는 이런 전략인데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보통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으로 본다면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전략, 스티그마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모습을 고용보험 구직급여 신청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회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사실은 이것도 그래서 어떤 여기에 보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아마 어떤 이 조항마저도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되어서 자 이게 어쨌든 현재 우리가 시험을 볼 적에 여기서 옳은 것은 워낙 적나라하니 바로 1번이 되겠어요. 그다음 옳지 않은 다음 2번이 되겠어요. 65번에 보시면 국민연금법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의 범위는 사실 혼도 포함을 한. 이거 틀린 거군요. 옳은 것을 답은 1번은 틀린 거네요. 다음에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하면 그 자녀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본다. 해서 태아의 권리보호 조항이 국민연금법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입자의 종류에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의무 가입자, 의무 계속 가입자 4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틀린 거지요. 지역 가입자가 사업장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는 그 해당하게 된 날로 지역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수급권자가 사망한, 만약에 다음 날로 오는 것은 사망한 날, 다음 날, 국적 상실한 날, 다음 날, 국외로 이주한 날, 다음 날이고 나머지는 그날부로 자격을 상실하고 새로운 자격을 얻게 됩니다. 5번에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미지급 급여가 있다면 그 급여를 받을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66번에 보시면 노인장교양보험법상
장기 요양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모두 그러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 요양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가입자. 근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 그리고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그리고 지역 가입자. 그 외에 노인장기요양을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65세 미만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의료급여법 수급권자. 앞에만 가지고도 신청할 수 있고 뒤에만 가지고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 없는 65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 노인성 질병이 없는 65세 미만은 아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더 이상 읽을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좋습니다. 때문에 답은 기억번과 디귿번이 되겠어요. 기억번과 디귿번. 다음에 67번에 보시면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자, 고용보호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에는 8개가 있죠.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장업이 유족보상연금, 그리고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 이렇게 8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보면은 휴업급여,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은 고용보험급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68번에 보시면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시기, 국외로 이주한 날, 다음 날, 국적을 상실한 날, 다음 날, 사망한 날, 다음 날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망한 날, 다음 날, 국외로 이주하게 된 날, 다음 날. 3번처럼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다음 날, 또 다른 말로 하면 국외로 이주한 날, 다음 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2번도 국적을 상실한 날, 다음 날 이렇게 돼야 돼요. 나머지는 그날, 나머지는. 옳은 것은 사망한 날, 다음 날. 답은 1번이 되겠어요. 국민연금도 건강보험도 자격상실의 사유에서 다음 날로 규정되는 것은 다음 날에서 굉장히 먼 것처럼 보이는데 영십으로 이 말입니다. 국적을 상실한 날, 다음 날이거든. 국적을 상실한 날 24십으로, 그 다음 날 영십으로, 국외로 이주한 날, 다음 날 영십으로, 그리고 사망한 날, 다음 날, 즉 영십으로 상실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날. 답은 1번이 되겠어요. 69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는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이거 한 번도 안 나왔던 것이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만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그 구성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회의장 1명, 부의장 3명, 이사 15명에서 20명 이하, 감사 2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은 틀린 거죠. 크게 중요하죠. 회의장 1명, 부의장 3명, 이사 15명 이상 20명, 그리고 감사 2명. 1번 틀린 거고, 2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없이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복권 발행은 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인 줄 알지만 반드시 그러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복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3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모금창구로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특징은 단일창구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단일창구로 하여 모금하는 것을 원칙이지만 효율적 모금을 위하여 언론기관의 명의로 그 언론기관 창구를 모금창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언론기관의 명의로. 그 때문에 모금계좌 개설할 수 있습니다. 틀린 거지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휴게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합니다. 맞는 거지요.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사용용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용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어요. 70번에 보시면 실태조사의 주체와 조사 주기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보통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실태조사는 그냥 원칙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예외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아동 종합실태조사,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종합실태조사는 5년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법의 정신건강실태조사 역시 5년마다, 그 외에도 뭐 자살자 실태조사 5년마다 이런 예외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실태조사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종합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예외로 5년마다. 이것도 틀린 거죠.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실태조사 당연히 여성가족부 장관이 가정,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3년마다. 이건 맞는 거군요. 노인복지법상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이거 틀린 거군요.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당연히 다문화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정, 청소년이란 말이 되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3년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실태조사는 3년인데 예외적으로 5년짜리가 대표적으로 있는 것이 아동복지법상 아동종합실태조사, 정신건강증진법상 정신건강실태조사는 5년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합니다. 예외적으로 하는 실태조사의 주체가 바뀌어지는 것은 가정, 한부모 가족이든 다문화 가족이든 청소년이든 이런 가정, 청소년이 들어가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체가 되어서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1번에 보시면 장애인복지법상 벌칙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요 문제를 제가 문제니까 풀어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쁘지는 못하지요. 장애인복지법상에 금지 행위가 있고 그거에 대한 벌칙이 별도의 조항으로 되는데 그걸 결합해서 여러분 홈페이지에 탑재를 했습니다.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금지되지요. 만약에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은 5년 이하가 아닙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장애인 신체에 상해를 가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이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죄는 안 된다. 만약에 폭행을 가하면 5년 이하나 5천만 원 이하, 만약에 상해를 가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7천만 원 이하. 자, 이렇게 두 개는 가지고 나머지까지 보자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72번에 보시면 아동복지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아동복지법 1961년에 아동복지법을 1981년 전두환 정권이 들었으면서 아동복지법으로, 그래서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아동이란 18세 미만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유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렇죠. 사회복지사업법의 근거 규정을 통해서 아동복지법도 활용을 합니다. 아동정책 조정위원회는 아동정책 사회보장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또 그런가 하면은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차이가 있다면 사회보장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지만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런 차이점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기관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 아니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 그리고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되고 그 교육 실시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 1회가 되겠습니다. 답 5번이 틀린 거지요. 73번 보세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그러면 성폭력 신고체제 구축,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피해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다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에게는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까지 암기를 하려고 아끼지 않고. 다음에 74번에 보시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기보호시설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는 단기보호시설 6개월, 장기보호시설, 외국인 보호시설, 장애인 보호시설 4가지가 있는데 4가지가 있습니다.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의 범위지만은 장기보호시설이나 장애인 보호시설이나 외국인 보호시설은 2년으로 하고 있대. 단기보호시설에 대해서만은 그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단기보호시설은 피해자 등을 6개월 범위 내에서 보호하는 시설이다. 나머지는 2년. 국가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후 설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를 보조해야 된다. 경비의 전부를 보조하기보다는 국가는 이에 대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겁니다. 일부를,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긴급전화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 가정폭력 예방, 방지에 관한 교육 공부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업무에 해당된다.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법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거의 인가에 액센트를 줘야 되겠죠. 성폭력 피해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 상담소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오면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가를 받아입니다. 인가를 받아. 다음에 75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근자에 꼭 한 문제가 바로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서 출제가 되는데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사회보장에 관련된 헌법재판소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 강제징수는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2001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의 강제징수는 조세는 아니나 사회보장성의 성격을 가진 조세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걸 강제징수한다 해도 재산권 보장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체납으로 인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료에 대한 강제징수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재산권의 침해는 부득이한 것이지만 이것이 공익보다 이 건강보험에 관한 그 성격이 사익보다 공익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수급자 등의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는 급여 신청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관련된 재산에 대한 금융자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요구는 급여가 진정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급여가 진정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평등권이 위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판결 내용입니다. 60세 이상 후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 제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이제 이거는 또 바뀌어지리라고 봅니다. 노인의 연령을 몇 살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또 있고 요즘 대법원 판례 보면 노동 가능 연령을 65세까지로 이렇게 하는 판례들이 자꾸 나와서 어쨌든 2001년도 전원재판부의 판결을 보면은 설사 60세 미만으로 하고 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해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위반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다운 생활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활동 능력이 없다고 보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역시 판결은 유리합니다. 이건 맞는 거예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법 규정 내용 중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명확성에 위배된다가 아니라 이것은 명확성에 위배된다고 볼 수가 없다. 불명확하다고 볼 여지는 없다. 그야말로 사회복지법인은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보유해야 된다. 그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분류하되 기본재산은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불명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틀린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물론 판례를 가지고 법률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판례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지만 부담은 갖지 않도록 이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 사회복지사는 모두가 국가자격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사 1급만 국가자격입니다. 그래서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에 기출문제 3교시 3영역 법제론을 분석해 본 겁니다. 많은 도움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